어머님, 젊은 새며느리랑 제주도 갈치 맛은 좀 보셨나요? 제 카드로 긁으신 그 28만 원이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7년간 시댁의 든든한 돈줄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저를 그들은 뒤에서 답답한 호구라 불렀습니다. 상간녀를 대동하고 제 돈으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하지만 화려한 호텔 로비에서 카드가 정지되는 순간 그들의 우아한 가면은 처절한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우 속에서 컵라면을 훌쩍이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시댁 식구 전원의 비참한 몰락기. 지금 그 통쾌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재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도 결국 그들 사이에서 돈 벌어다 주는 호구로 불렸던 어느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사람의 직감이라는 건 참 묘하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공기, 매일 보던 가구의 배치, 그리고 늘 다정하던 남편의 미소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도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7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의 그 다정함이 어쩐지 그날따라 유독 끈적거리고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토요일 새벽 아직 동이 다 트기도 전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들떠서 짐을 쌌습니다. 이번 주말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효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마침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주말 출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여보, 정말 나만 다녀와도 괜찮겠어? 당신같이 못 가서 우리 엄마도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하셨어. 며느리 고생만 시키고 우리끼리 가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이야. 남편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저는 제가 남편 복은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죠. 괜찮다니까.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나도 휴가 낼 수 있어. 그때 우리 둘이 더 좋은 데 가자. 이번엔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와. 나 대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내가 당신 목까지 효도하고 올게. 근데 자기야, 당신 요새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네.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이나 안쓰럽게 쳐다보며 제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위에 미리 차려놓은 과일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더군요. 이거라도 좀 먹어. 비타민 보충해야지. 그리고 가서 당신한테 줄 선물 진짜 예쁜 거 사올게.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그 목걸이 있잖아. 제주도 면세점에 들어왔는지 내가 꼭 확인해 볼게. 됐어. 무슨 선물이야? 가서 어머님 가방이나 하나 좋은 거 사드려. 나한테 쓸 돈 있으면 아버님 맛있는 거 한 번 더 대접해드리고. 저는 웃으며 남편의 가슴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배신의 열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짐을 챙기다 말고 거실에 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엄마. 지금 짐 다 챙겼어요. 이제 출발하려고요. 그래, 아들아. 어서 오너라. 우리도 벌써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애미는 정말 같이 못 가는 거냐?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잠을 다 설쳤다. 우리 며느리 없으면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고조되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아쉬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쉬운 척을 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엄마, 우리 마누라가 이번에 진짜 큰 프로젝트 맡았잖아요. 본인도 속상해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빠 2배로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애미야, 들리니? 네가 못 가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꼭 다시 오자구나. 네, 어머님. 저 대신 즐겁게 놀다 오세요. 날씨도 좋다니까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저는 수화기에 대고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으셨죠.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들었지? 우리 엄마도 당신 생각뿐이야. 자, 이건 당신이 챙겨준 용돈으로 아버님 골프채 좀 봐드리고 남는 걸로 우리 가족 맛있는 거 먹을 때 쓸게. 저는 남편의 말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기왕이면 기 좀 팍팍 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가 넉넉한 제주 거래 카드였죠. 여보, 이거 가져가서 써. 현금은 따로 챙겨줬지만 호텔 결제나 비싼 식당 갈 때는 이걸로 긁어. 어머님 오랜만에 비행기 타시는데 좋은 것도 사드리고 식사도 제일 비싼 거로 대접해드려. 당신 기 좀 살아야 나도 기분 좋지. 남편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눈동자 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고마움보다는 탐욕에 가까운 번득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내 눈매를 휘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이건 너무 과해. 당신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마음대로 써.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어차피 우리 가족들 위해서 쓰는 건데. 사양하지 말고 가져가. 대신 영수증은 꼭 챙겨오고. 저는 농담처럼 말하며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 카드를 꽂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죠. 고마워, 여보. 당신 마음 잊지 않을게. 역시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니까. 내가 이번 여행 가서 당신 자랑 실컷 하고 올게. 남편은 그 카드를 소중하게 챙겨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까지 저를 몇 번이나 안아주고 건강 잘 챙기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던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집안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남편이 먹다 남긴 과일 접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고맙고 다정한 남편을 배웅했는데 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한 걸까요? 결혼 7년 차.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원만한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고 시부모님도 겉으로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남편이 나간 자리에 남겨진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공들여 쌓은 모래성에서 모래알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심코 거실 테이블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업무용으로 쓰던 태블릿 PC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기느라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더군요.
평소에는 남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자석에 끌리듯 태블릿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나만 다녀와도 괜찮겠어?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목소리가 어쩐지 너무 매끄러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인공적으로 느껴지는 연극 무대의 대사처럼 말이죠. 저는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잠금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호텔 예약을 제대로 했는지, 렌터카는 잘 잡았는지 도와줄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서울에서라도 결제를 도와주거나 예약을 확인해 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태블릿 속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제가 지난 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은데 제 방 안은 점점 차가운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여자의 직감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태블릿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의 가장 평화로웠던 챕터가 영원히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태블릿의 사진첩 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배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틈새에 끼어있던 남편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을 때 기기는 배터리가 아슬아슬하게 남아 비명을 지르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안방으로 들어가 충전기를 꽂았죠. 전원이 켜지고 시작로고 나타나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창이 쉴 새 없이 내려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클라우드 사진첩과 메신저 알림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첩 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진첩의 가장 상단, 오늘이라는 날짜 아래에 방금 찍힌 듯한 선명한 사진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옆자리엔 제가 모르는 하지만 너무나 화사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꽉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옆으로 넘길수록 비참함은 배가 되었죠.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는 신용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 시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친딸보다 더 애틋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이 공모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기만이었던 겁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있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예쁜이라고 저장된 그 여자까지 총 4명의 단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쁜이 어머님, 저 공항 도착했어요. 이번에 선물로 주신 가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그래, 우리 예쁜 새며느리. 네가 좋아하니 나도 기쁘구나. 오늘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자. 남편 엄마 아빠. 나 지금 마누라 카드 챙겨서 나왔어. 이번 여행은 한도 걱정하지 말고 팍팍 쓰자고. 내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시아버지 허허, 장하다 우리 아들. 그 답답한 애한테는 일 때문에 바쁜 척 잘했지?
이번 기회에 우리 식구들끼리 결속 좀 다져보자꾸나. 마누라 카드. 답답하네. 그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통곡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죠. 제가 지난 7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간과 쓸개를 다 내주었던 사람들은 저를 그저 돈 잘 벌어오는 돈줄이자 호구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태블릿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상간녀의 귀에 걸린 귀걸이가 유독 반짝이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 달 전 제가 잃어버렸다고 울며불며 온 집안을 뒤졌던 제 결혼 예물 귀걸이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이 워낙 칠칠치 못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라고 다정하게 저를 비난했었죠. 그 귀걸이가 지금 그 여자의 귀에서 제 돈으로 산 원피스와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져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지? 내가 없는 완벽한 가족여행. 저는 다시 태블릿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단톡방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했고 상간녀와 찍은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제 카드를 들고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제가 사들인 보석을 건네주는 영상까지 모두 제 개인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옮기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정교한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죠. 남편 여보, 우리 방금 렌터카 찾았어. 어머님이 제주도 공기가 너무 좋다고 당신 칭찬만 하신다. 나중에 호텔 체크인하면 다시 연락할게. 사랑해. 그 와중에 남편에게서 온 다정한 문자를 확인하며 저는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사랑해. 그래,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남편이 가져간 제 카드의 앱을 켰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도를 넉넉히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지금쯤 제주도의 비싼 횟집으로 향하고 있겠죠. 아니면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한 전망을 상상하며 상간녀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카드 설정 메뉴로 들어가 해외 및 국내 사용 정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세등등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뜨려야 그 충격이 배가 될 테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 소파 틈새에 다시 정교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 위한 장치였죠. 그리고 안방 벽에 걸린 우리 부부의 웨딩 사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던 그날의 미소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위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내 소중한 남편. 당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새 식구와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거실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제 눈동자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제주의 푸른 밤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낭만이 아닐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를 피하고 한푼이 아쉬워 비굴해져야 하는 노숙의 시작이 될 것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소개해줘. 아주 독하고 치밀한 사람으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호구라고 불렀던 며느리의 분노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곧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쏟아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서울의 하늘도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신을 확인한 뒤에 찾아오는 건 슬픔보다는 지독한 현실감이더군요. 저는 회사 업무도 뒤로 한 채 소파에 앉아 멍하니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시가 조금 넘자 기다렸다는 듯 첫 번째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공항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카드로 렌터카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었죠. 딩동. 경쾌한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제 가슴속엔 시커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부모님 모시고 고생하느라며 응원했겠지만 지금 저 소리는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공항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갈치조림 전문점에서 첫 번째 식사 승인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28만 원. 내 식구가 점심 한 끼에 쓰기엔 꽤 큰 금액이었죠. 보통의 며느리라면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 드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 네 식구의 구성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엔 상간녀가 앉아 가시를 발라주는 남편의 손길을 받으며 시어머니의 칭찬을 듣고 있었겠죠. 아, 그래, 많이들 먹어도. 그게 당신들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남편의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사진첩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문자로 받는 가식적인 근황보다 사진첩은 훨씬 솔직하고 추악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사진첩의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간녀와 남편이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찍은 셀카가 가득했죠. 배경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 보던 제 눈에 익숙한 반짝임이 들어왔습니다. 상간녀의 귀에 걸린 귀걸이. 한 달 전 제 화장대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귀걸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잃어버렸다고 울먹일 때 당신이 워낙 칠칠치 못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라며 저를 다독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제 분신 같은 보석을 상간녀의 귀에 걸어주고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인 양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친딸보다 더 애틋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요. 그들의 뻔뻔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결제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제주 시내의 대형 골프용품 매장이었습니다. 120만 원. 아버님 골프채 세트라도 바꾸셨나 보네. 내 돈으로 생색은 네가 다 내고 말이야.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주 명랑하고 활기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일 많이 바빠? 나 지금 아버님 모시고 잠깐 쇼핑 좀 하고 있었어. 쇼핑? 아까 문자 보니까 금액이 꽤 크던데 뭐 샀어? 제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묻자 남편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 이거 아버님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시던 골프채가 마침 세일하더라고.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기 좀 살려드리라고 카드 줬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 팔아서 큰맘 먹고 하나 결제했지. 우리 마누라 최고라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려. 그래,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니 다행이네. 근데 자기야, 혹시 내 귀걸이 말이야.
당신이 본 적 없어? 아까 청소하다 보니까 한쪽이 또 안 보여서. 제 질문에 남편의 목소리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귀걸이? 아니, 난 못 봤는데. 당신 요새 너무 피곤해서 자꾸 깜빡하나 보다. 서울 가면 내가 진짜 예쁜 거로 새로 사줄게. 응? 지금 아버님이 부르시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남편의 뒤편으로 상간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하는 그 여자의 얇은 목소리까지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 50분. 이번엔 명품 편집숍에서 80만 원이 긁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가방이나 상간녀의 옷을 샀겠죠. 그들은 제가 준 카드를 마치 무한 동력이라도 되는 양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봐 당신, 그 카드가 언제까지 당신들 편일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현재 시각 5시 10분. 공항에서 쇼핑을 마친 그들이 이제 막 예약해둔 5성급 호텔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기상예보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려왔죠. 저는 호텔 예약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호텔 예약실입니다. 오늘 예약된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예약자 본인인데요. 결제가 안 되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는 거죠? 아, 고객님. 맞습니다. 예약금 외에 나머지 부분을 결제는 오늘 체크인할 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선납하신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으로 지불됩니다. 계약금 못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도착할 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제 카드나 명의로 체크인을 시도할 텐데 결제가 안 되면 절대로 방을 내주지 마세요. 직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화려한 골프채 세트와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폭우를 뚫고 호텔 로비에 도착하겠죠. 금방이라도 푹신한 침대에 누워 와인을 딸 생각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웰컴 드링크가 아니라 차가운 거절과 한도 초과라는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밖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배신의 축제는 끝났고 이제 청구서를 내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제 돈으로 산 그 비싼 옷들이 빗물에 젖어 무거워질 때쯤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버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이죠. 저는 빗줄기를 가르며 차를 몰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들려올 그 첫 번째 비명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어느덧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의 태양은 이제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남편이 내민 카드가 승인 거절이라는 빨간 글자를 띄울 때 그들의 그 우아한 가면이 어떻게 조각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 마음껏 누려봐. 그게 당신들이 평생 느껴볼 마지막 사치일 테니까. 저는 카오디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처럼 당당하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이제 곧
제주도의 푸른 밤은 그들에게 가장 혹독하고 긴 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제가 있는 차 안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유리창을 닦아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하지만 제 손안의 휴대전화는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고하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기상 악화 소식은 이미 뉴스 속보로 도배되고 있었어요. 강풍과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비행기마저 결항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자, 이제 슬슬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제 예상이 비껴가길 바랐지만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저는 입가에 고인 차가운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세상에서 가장 현숙하고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쇼핑은 잘 끝냈어? 아버님 골프채는 마음에 드신대?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껏 들뜬 하지만 어딘가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시어머니의 아들아, 그것도 물어봐라 하는 앙칼진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있었죠. 자기야. 방금 쇼핑 마치고 이제 막 호텔로 출발하려고 차에 탔어. 아버님이 골프채 보시더니 입이 귀에 걸리셨어.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고 동네방네 자랑하시겠대. 그거 다행이네. 어머님은? 어머님도 뭐 하나 사드렸어? 제 질문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함의 농도가 어찌나 짙은지 옆에 있었다면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죠. 안 그래도 엄마가 봐둔 가방이 하나 있는데 아까 골프채 사고 나니까 카드 한도가 좀 간당간당한가 봐. 여보, 미안한데 한도 조금만 더 넉넉하게 풀어주면 안 될까? 어차피 호텔 체크인할 때 보증금도 걸어야 하고 저녁엔 또 근처 횟집에서 거하게 한잔해야 하잖아. 염치라는 게 실종된 사람처럼 남편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옆에서 상간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살짝 떼고 누군가에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속삭이는 소리까지도요. 한도를 더 늘려달라고? 자기야, 그거 내가 지난달에 이미 최고치로 올려둔 건데. 얼마나 더 필요한데? 글쎄, 한 5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이번 여행 내내 걱정 없이 쓸 것 같아. 당신 알잖아. 우리 부모님 오랜만에 오신 여행인데 내가 기 좀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응? 자기야,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서울 가서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정말이지? 약속했다? 당연하지.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거만함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지갑을 여는 바보 같은 아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저는 핸들을 꽉 쥐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안 해줄 수 없지. 지금 바로 카드사 앱 접속해서 한도 조정해 놓을게. 넉넉하게 1,000만 원으로 올려둘 테니까 호텔 가서 마음 놓고 체크인해. 알았지? 어머님 가방도 제일 좋은 거로 사드리고. 와, 진짜? 여보, 역시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내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의 아이고 우리 며느리 통도 크네. 역시 내 며느리다. 하는 가식적인 칭찬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저는 카드사 앱을 켜서 남편이 들고 있는 카드의 국내 사용을 즉시 차단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주도의 기상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속보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었고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릴 것이 뻔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볼까? 저는 미리 알아봐 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예요. 방금 남편과 통화 끝냈습니다. 증거는 이미 태블릿에서 다 확보해서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도 실시간으로 캡처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상간녀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아서 위자료 청구에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동행했다는 증거 사진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에 결정적이네요. 이제 호텔 체크인 거부 상황만 확실하게 기록되면 됩니다. 네, 호텔 측에도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예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체크인을 절대 해주지 말라고요. 제 카드가 정지된 것도 확인했으니 로비에서 대소동이 벌어지겠죠. 좋습니다. 그들이 당황해서 당신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면 절대 지우지 말고 다 보관하세요. 그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상간녀와 웃고 떠드느라 바쁘겠죠.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들아, 이번 방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냐? 라고 묻는 말에 그럼요, 엄마. 며느리가 비싼 카드까지 줬는데 최고로 모셔야죠라며 제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한도 조정 완료했어. 이제 호텔 로비 도착하겠네? 비 많이 온다는데 조심하고 즐거운 밤 보내. 나중에 꼭 연락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막 호텔 정문에 도착해 거만하게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을 겁니다. 비에 젖은 어깨를 털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자신들이 누릴 호사를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들 손에는 방금 제 카드로 긁은 수백만 원어치의 골프채와 명품 쇼핑백들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쇼핑백들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로비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따뜻한 웰컴 드링크도 이제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쫓아낼 차가운 거절의 전조일 뿐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조수석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디 마음껏 빌어봐. 그 비바람 속에서 당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당신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똑똑히 확인해봐. 서울의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상을 온통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들의 미래처럼 말이죠. 제주도에서 들려올 첫 번째 절규를 기다리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치밀한 승리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보다 더 단단하게 얼어붙을 그들의 심장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있다고 믿으며 기고만장해 있을 때 발밑의 바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후 6시 20분. 제주도의 하늘은 이미 거대한 먹구름에 집어삼켜졌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차창을 부술 듯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 파렴치한 상간녀가 탄 차량은 위풍당당하게 서귀포의 최고급 5성급 호텔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빗줄기를 뚫고 로비 앞을 비추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도어맨들이 달려 나와 그들의 문을 열어주었죠. 남편은 마치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양 거만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내린 시어머니는 명품 편집숍 쇼핑백을 팔목에 걸고 어깨에 힘을 빡 준 채 로비로 들어섰고 상간녀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자신이 이 호텔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우아한 척을 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기,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 그 모든 것이 제 돈과 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야. 호텔 로비의 상황은 아마 가관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아주 능숙하게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겠죠. 뒤에 서 있는 시부모님과 상간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장 비싼 지갑에서 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을 겁니다. 예약 확인 부탁합니다. 여기 카드로 보증금이랑 결제 다 해주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겠죠. 1초, 2초. 정적이 흐르고 단말기에서는 경쾌한 비프음 대신 기분 나쁜 오류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분실 신고로 정지된 카드로 나오는데요. 직원의 이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아, 왜 그러니? 빨리 들어가서 쉬자꾸나. 다리가 아파 죽겠다라며 보채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뚝 끊겼겠죠. 분실 신고라니요? 그럴 리가요. 방금 전까지 쇼핑할 때도 잘 썼던 카드인데 다시 한번 해봐요. 한도도 방금 늘렸단 말입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다른 투숙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소란스러운 일행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 측에서 거부된 것입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시면 그것으로 결제해 주시겠습니까? 현금? 남편에게 현금이 있을 리가 없죠. 여행 경비 일체를 제 카드에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 역시 우리는 돈 없다. 아들이 다 알아서 한다며 빈손으로 온 분들이었고요. 상간녀는 옆에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을 겁니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창피해 죽겠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진짜. 남편은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이미 방해금지 모드였습니다. 진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가 겪고 있을 수모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카운터 앞에서의 실랑이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가 이 호텔방을 잡으려고 얼마를 냈는데 내 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카드사 실수겠지. 왜 우리한테 난리야. 시어머니의 천박한 목소리가 화려한 로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갔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우아한 척하던 상간녀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구석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을 테고요. 결국 호텔 보안 요원들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약자 본인인 저와 통화가 되지 않고 결제 수단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란까지 피우니 호텔 측에서도 더 이상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었죠. 고객님,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결제가 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죄송하지만 밖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취소라니. 이 비바람에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남편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제주도의 밤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바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쇼핑백들이, 그 화려한 옷들이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요.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방 한 칸조차 제 카드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더군요. 남편에게서는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어갔고 시어머니에게서도 애미야, 너 미쳤니? 당장 전화 받아라 하는 문자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비에 젖은 채 서로를 탓하며 절망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여행이잖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그 긴 밤을 잘 버텨봐.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작된 그들의 몰락. 그것은 제가 받은 배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텔 정문을 나서며 자신들이 버린 사람의 그림자가 얼마나 컸는지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로비의 샹들리에 아래서 비명과 고성이 오가던 그 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대에 막이 올랐고 관객은 저 하나뿐입니다. 이 처절하고도 사이다 같은 복수극의 주인공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저는 아주 느긋하게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제주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잔혹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호텔 문 밖으로 밀려나는 그 순간 그들의 완벽했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려한 5성급 호텔의 자동문이 무심하게 닫히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제주도의 거친 비바람이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어깨를 펴고 있던 6명의 일행은 이제 쏟아지는 폭우 속에 던져진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남편과 시부모님, 상간녀, 그리고 이번 여행에 은근슬쩍 끼어들었던 시누이 내외까지 포함된 6명의 인파는 호텔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양손에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들은 들이치는 빗물에 젖어 눅눅하게 늘어지기 시작했고 화사하게 차려입은 옷들은 이미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가간이었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추위에 밖에서 밤을 새우라는 거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평소 인자한 척하던 시아버지는 이미 뒷목을 잡고 로비 쪽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의 따가운 시선에 다시 빗속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걔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아예 안 받네.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 액정을 눌러댔지만 제가 설정해둔 수신 거부의 벽은 단단했죠. 그때 상간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나 추워 죽겠어. 머리 세팅한 거 다 풀린 거 보여?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를 쫓아내. 다시 들어가서 따져. 따지긴 뭘 따져. 결제가 안 된다는데. 야, 너도 가만 좀 있어봐. 나 지금 미치겠으니까. 남편의 입에서 드디어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소 그 여자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더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죠. 그들은 일단 렌터카로 몸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앞에 낯선 남성 2명이 서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미리 연락해둔 렌터카 업체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저기요, 비키세요. 우리 차 타야 하니까.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자 직원이 단호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본 차량은 계약자이신 아내분께서 직접 차량 회수 및 계약 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차량을 회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가 운전자 등록도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비 오는 거 안 보여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자 본인께서 강하게 항의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항의했던 게 먹힌 거죠. 결국 6명의 일행은 차 안에 실려있던 짐 가방들과 쇼핑백들을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 위로 다 쏟아내야 했습니다.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망신이냐. 며느리 그년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신우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허망하게 웃으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신우이는 상간녀를 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번 여행 오고 싶다고 꼬드겨서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돈 한 푼도 없는 게 어디서 며느리 행세를 해? 뭐라고요? 형님이야말로 내 덕분에 제주도 공짜로 오게 됐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예요? 상간녀와 신우이 사이에서 머리채를 잡기 일보 직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가더군요. 여보, 제발. 잘못했어. 당신 다 알고 이러는 거지? 일단 우리 좀 살려줘. 부모님 길바닥에서 돌아가시게 생겼어. 카드 한도만이라도 풀어줘. 제발 부탁이야, 자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7년의 기만과 오늘의 배신이 씻길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결국 그들은 쏟아지는 장대비를 피해 인근 편의점 처마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6명이 명품 쇼핑백을 끌어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지만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남편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6개를 사왔습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따려던 계획은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물도 제대로 안 익은 컵라면을 훌쩍이는 비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일단 기운 차려야죠. 상간녀가 가식적으로 컵라면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그 그릇을 쳐내버렸습니다. 저리 안 치워.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빗소리보다 더 큰 고성이 편의점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바람에 젖어 덜덜 떠는 시부모님,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시누이와 상간녀,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만 보고 있는 남편. 같은 시각 저는 서울의 조용한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오늘따라 아주 경쾌한 리듬처럼 들리더군요. 그들이 겪고 있을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긁히는 그 수모가 제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길고도 잔혹했습니다. 숙소도 차도 돈도 없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참함 뿐이었죠. 남편은 이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절하게 빌고 또 비는 장문의 메시지들을 쉬지 않고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과조차 진심이 아니라 당장의 추위를 피하기 위한 비굴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요. 폭우는 그칠 줄 몰랐고 제주도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양복을 입은 채 젖은 생쥐꼴이 된 그들.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돈줄이라 무시했던 며느리의 자비뿐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의 문은 그 호텔 로비 문보다 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어떤 몰골로 제주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콤한 밤이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평범한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밤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제주도의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에 있는 제 방은 침묵의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거사를 앞둔 장수의 비장함에 더 가까웠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와인 잔을 가만히 돌렸습니다. 와인 잔 속에서 출렁이는 붉은 액체가 마치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서막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그들을 굶기고 떨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보다 아끼는 그 가식적인 체면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간이 왔거든요.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양가 통합 대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이 단톡방은 시댁 쪽 친척들이 무려 20명이 넘게 모여 있는 시부모님에게는 일종의 성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제가 전을 부치느라 손등이 부르트면 시어머니는 그곳에 제 사진 한 장 없이 우리 아들이 효도에서 여행 왔다. 며느리가 참 착하다라며 본인들의 위신을 세우는 용도로 쓰시던 곳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 성이 얼마나 모래알처럼 가벼운지 이제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태블릿에서 옮겨온 사진들을 하나둘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비행기 앞에서 찍은 사진,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인자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 남편의 태블릿에서 캡처한 단톡방 대화 내용이었죠. 그 집 호구 카드 가져왔어. 답답한 애한테는 비밀로 하자 같은 추악한 문장들이 선명하게 담긴 스크린샷 20여 장을 한꺼번에 업로드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요했던 단톡방은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진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바빠서 못 간 제주도 여행, 새며느리랑 그렇게 즐거우셨어요? 제 카드로 명품 쇼핑하시고 5성급 호텔 예약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 친척 어른들도 다들 보세요. 우리 남편이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답니다.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숫자가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이 자극적인 소식에 온 일가 친척이 깨어난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야? 아니 형님,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상간녀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갔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와 대박. 이거 진짜예요? 저 여자 귀걸이 형수님 거 아니에요? 소름 돋네. 채팅창은 순식간에 비난과 경악의 메시지로 도배되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며느리가 우리를 친부모처럼 모신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화려한 명성은 단 몇 초 만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 편의점 처마 밑에서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던 그들에게도 알림 폭탄이 쏟아졌겠죠. 남편에게서 즉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그의 절규를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야, 너 미쳤어? 당장 이거 안 내려? 단톡방에 올린 거 다 지워. 지금 친척 어른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배경음악처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도 들려왔죠. 이년아, 너 죽고 싶니? 당장 지워라. 저는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이 그랬잖아. 이번 여행이 진짜 가족끼리 결속을 다지는 여행이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가족들한테 당신들의 그 끈끈한 사랑을 좀 알려준 것뿐이야. 가문의 수치? 그 수치를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여보, 제발. 아버님,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고 해. 고혈압 있는 거 알잖아. 일단 지우고 얘기하자. 응?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다 오해야. 오해? 상간녀한테 내 귀걸이 채워주고 내 카드로 명품 백 사준 게 오해야? 그 집 호구 카드라고 단톡방에 쓴 건 내 손가락이 한 일이니? 아버님 걱정은 마. 내가 이미 119에 신고해줄까 물어봤는데 아버님 체면 살려드리느라 참았어. 대신 일가 친척들한테 당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명명백백히 알리는 게 내 도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 망할 년, 네가 감히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 내가 올라가면 내년부터 죽여버릴 테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죽이네 살리네 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친척들한테 걸려 오는 전화나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걱정 마세요. 상간녀 부모님 댁에도 방금 똑같은 사진들 등기로 발송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추악한 가문과 인연을 끊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할 겁니다. 다들 이 사진들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증인이라도 서주세요. 친척분들, 어머님이 저보고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하셨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 기계 이제 고장나서 폐기합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던져두고 나니 7년 동안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화창한 태양이 뜨고 있었죠. 제주도 현지의 그들은 이제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들의 비겁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공포겠죠. 체면을 목숨보다 아끼던 시아버지는 아마 그 편의점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사들부들 떨고 계실 거고, 시어머니는 단톡방 메시지를 지우려고 애쓰겠지만 이미 수십 명의 친척의 캡처를 끝낸 뒤일 테니까요. 상간녀요? 그녀 또한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잣집 며느리 자리가 사실은 타인의 눈물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가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본인의 부모님마저 고개를 들지 못할 수치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와인잔에 남은 마지막 액체를 들이켰습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제주도의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일 펼쳐질 더 완벽한 복수의 현장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그 빗물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혼 소장과 법적 절차들이 그 죄악의 대가를 아주 꼼꼼하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 집이 오늘따라 유독 아늑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밴 베개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저만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의 빗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말이죠. 제주도에서의 그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서울 김포공항 입국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인파 사이로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한 몰골을 한 일행이 나타났죠. 바로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떠날 때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이 쑥 들어갔고 턱에는 거뭇거뭇하게 수염이 돋아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죠. 시어머니는 화려했던 드레스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걸치고 있었고 상간녀는 떡진 머리를 감추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카드가 정지되고 호텔에서 쫓겨난 뒤 그들은 친척들에게 구걸하듯 전화를 돌려 겨우 비행기 값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단톡방에 모든 진실이 퍼진 뒤라 친척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빌려줄 돈 없다는 소리를 수십 번 들은 끝에 평소 시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던 먼 친척 한 명이 마지못해 보내준 돈으로 간신히 서울행 티켓을 끄는 것이었죠. 여보, 나야. 그들이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려온 곳은 역시나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제 명의로 전세를 얻고 제 가구들로 채워 넣은 제 집이었죠.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비굴하게까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일단 문 좀 열어줘.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응? 여보. 남편은 미친 듯이 도어락 번호를 눌러댔습니다. 평소처럼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 4자리를 눌렀겠죠. 하지만 띠리릭, 띠리릭 하는 기계적인 경고음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안 열려? 왜 안 열려?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문 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들었죠. 이년아, 너 정말 미쳤구나? 어디 시부모를 문 밖에 세워도 당장 열지 못해? 우리가 여기서 얼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터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몰골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제주도 폭우에 젖었던 옷들은 말라붙어 퀴퀴한 냄새가 화면 밖까지 풍기는 듯했고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명품 쇼핑백들은 이제 찢어지고 해진 채 쓰레기 봉투처럼 발치에 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인터폰의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복도로 흘러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집에 무슨 용무시죠?
무슨 용무냐니? 나야, 내 남편. 장난 그만하고 문 열어. 부모님 모시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편은 제 목소리가 들리자 반색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아, 그 호구 카드 가져가서 새며느리랑 여행 가신 그분요? 안타깝게도 이 집엔 그런 사람 살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긴 당신 집 아니니까 당장 복도에서 물러나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한 번만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상간녀 귀에 내 예물 귀걸이를 채워줘? 당신이 인간이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이 그렇게 아끼는 새며느리 있잖아요. 그 여자네 집으로 가시지 왜 여길 오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바닥에 내쫓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 집 며느리가 독종이에요. 어머님, 목소리 좀 더 높여보세요. 아예 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문나게 해드릴까요? 제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 경비실이랑 부녀회에도 다 돌려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제 단호한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었죠.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인터폰 카메라를 쳐다보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짐이라도 좀 줘. 갈 데가 없어. 일단 짐이라도 챙겨서 나가게 해줘. 짐? 아, 당신 물건들요? 걱정 마세요. 친절하게 다 챙겨놨으니까. 저는 현관문 옆에 미리 쌓아둔 박스 더미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 면도기, 속옷, 그리고 그가 아끼던 구두들까지. 저는 이미 어제 사람을 시켜 남편의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내버렸거든요. 당신 짐은 현관 앞에 다 쌓아놨어. 그리고 이어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 사본이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당신 짐 가방 제일 위에 아주 예쁘게 올려놨으니까 가서 상간녀랑 같이 정독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상간녀는 위자료라는 말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죠. 자기야, 소송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어떻게 한순간에 이래? 부부? 당신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니? 당신들이 나를 호구라고 부르며 비웃을 때 이미 우리 부부관계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법정에서나 보자고. 야, 그리고 너 어린 것이 어디서 불륜질이야. 귀걸이 당장 빼서 놓고 가라. 절도대 추가되기 싫으면. 상간녀는 제 말에 겁에 질려 귀걸이를 빼서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채 닫힌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자, 이제 그만 내 집 앞에서 사라져줘. 3분 내로 안 가면 진짜 경찰 부른다. 이미 호출 버튼 위에 손가락 올려놨어.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그들의 추한 모습이 사라졌죠. 복도에서는 한동안 남편의 흐느낌과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욕설이 들려왔지만 이내 보안 요원들이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소동은 잦아들었습니다. 정막이 찾아온 거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이틀 전 제주도로 떠날 때의 그 화려했던 가족 여행객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짐 가방 하나 없이 비에 젖은 몸뚱이만 이끌고 터덜터덜 걷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죠. 제주도 푸른 밤보다 더 추운 서울의 밤을 맞이하게 된 걸 축하해. 저는 비싼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죠.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배신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둬두었던 제 진심이 비로소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곳은 이제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건 제가 준비한 더 깊고 차가운 진짜 지옥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법적 공방은 더 길고 지루하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승부에 추는 저에게 기울었고 저는 이 게임의 완벽한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빗물 냄새 대신 은은한 와인 향이 방 안을 채웠고 저는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만큼이나 잔혹한 교훈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그 사랑이 타인의 눈물과 돈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라면 더욱 그렇죠.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돈줄을 끊고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자마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진짜 사랑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쫓겨난 뒤 갈 곳 없어진 남편과 상간녀는 시어머니 댁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곳 역시 지옥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보낸 이혼 소장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었거든요.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청구 금액을 확인한 상간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나보고 3천만 원을 내라고? 오빠가 조용히 이혼하고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도대체 이게 뭐냐고. 상간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시어머니 댁의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전 제주도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교태를 부리던 그 예쁜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변호사 알아보고 있잖아. 우리 마누라 아니 그 독한 여자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는 호구 며느리의 남편일 때나 그가 매력적이었지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남편은 이제 그녀에게 짐 덩어리일 뿐이었으니까요. 해결? 뭘로 해결해? 자기도 지금 빈털털이잖아. 나 이제 자기 못 믿어. 소송 서류 나한테 온 거 보니까 우리 집 주소까지 다 적혀 있더라. 우리 부모님 알면 나 죽어. 상간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녀는 제 귀걸이를 던질 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네가 나 사랑한다며? 책임진다며? 근데 이게 뭐야? 나 노숙자 만들 작정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사랑의 맹세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음 선물, 바로 남편의 직장으로 보낸 우편물이 도착했거든요. 남편은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평소 성실한 이미지로 상사들의 신임이 두터웠죠. 하지만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그 적나라한 사진들과 증거 자료들이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회사의 사내 게시판과 인사팀에 전달되었습니다. 공무외적인 사생활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에 대한 제보였죠. 남편이 출근한 월요일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남편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고 친했던 후배들은 그를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정타는 팀장의 호출이었죠. 김대리,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자네 정말 실망이군.
효도 여행 간다더니 상간녀를 데리고 가? 그것도 아내 카드로? 회사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팀장님, 그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인사위원회 가서 하게. 이미 자네 때문에 회사 이미지 깎였다고 위에서도 난리야. 자발적으로 사표 쓰는 게 자네나 회사나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남편은 그날로 권고사직 압박을 받으며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우리 부부의 사진 액자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그는 오열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안락한 삶에 대한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산분할 소송은 그야말로 제 완승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가계부를 1원 단위까지 꼼꼼히 기록해왔고 아파트 전세 자금과 생활비의 90% 이상을 제가 부담했다는 증거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유흥비와 상간녀에게 갖다 바친 돈들로 인해 기여도가 거의 0에 수렴했죠. 법정에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한 푼도 없이 쫓겨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간녀와 호화 여행을 즐겼으며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경제적 약탈에 가깝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만했기에 위자료 증액이 마땅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에서 제 몸뚱이만 가지고 나가야 했고 오히려 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 퇴직금까지 압류될 처지에 놓인 것이죠. 소송이 모두 끝난 어느 늦은 밤 저는 우연히 집 근처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락없는 폐인이 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때에 저러 꼬질꼬질한 양복을 입은 채 혼자 소주병을 붙잡고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술에 취해 헛소리를 내뱉는 그의 모습은 가련하기보다 역겨웠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바닥에 고꾸라졌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구두는 이미 굽이 다 닳아 흉물스러웠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는 이제 서울 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영혼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런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부르는 제 이름이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멀어지더군요. 당신, 돌아갈 길은 없어. 당신이 제주도에서 그 여자의 손을 잡은 순간 당신의 모든 길은 끊긴 거야.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당당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신자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처절했고 그 끝은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술병과 갚아야 할 위자료,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뿐이었습니다. 제 복수의 시계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 저는 저만의 새로운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였지만 제 앞길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지기 마련이죠.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그 뜨거웠던 배신의 기억을 서늘한 교훈으로 간직한 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이제 더 이상 불안의 전조가 아니라 오로지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따스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원 문을 나서며
아주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진 기분이었죠. 저는 그 길로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돈으로 더럽혔던 제주도가 아닌 제가 평소 꼭 가보고 싶었던 파리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합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제가 기획한 새로운 사업안이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거울 속의 저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입니다. 주말이면 억지로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요가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과 우아한 브런치를 즐깁니다. 팀장님, 오늘 안색이 정말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사무실 동료들의 인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은 일이 있죠. 바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예전 시댁 근처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그들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한때 단톡방을 폭파했던 그 자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라 소문이 빠르게 돌고 있더군요. 지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들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집 아들 말이야, 결국 재취업도 못하고 일용직 전전한다며? 시어머니는 그 콧대 높던 분이 동네 시장통 식당에서 불판 닦고 계시더라고. 명품 가방 대신 고무 앞치마 두른 모습 보는데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나 싶더라. 지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죠.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그를 호구라 비웃던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들의 식탁을 닦으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던 시아버지는 고혈압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좁은 월세방에서 남편의 수발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요? 그녀는 이미 다른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다가 이번에는 그 남자의 부인에게 소송을 당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남편과 그녀의 진짜 사랑은 결국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며 서로를 저주하는 것으로 끝이 났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정확하게 들어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길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졌죠. 망설이다 확인한 메시지는 역시나 남편으로부터 온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연락했어. 우리 엄마는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계셔. 내가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이 차려준 밥상, 당신과 함께 보낸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만나서 빌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당신 노예로 살아도 좋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의 문자는 비굴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 섞인 호소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공했던 안락한 집과 넉넉한 경제력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던 무조건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문자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첫 줄만 읽고도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구나. 그 비겁한 눈물, 이제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조차 이제는 저를 위해 쓰고 싶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는 오직 저만이 아는 숫자로 되어 있죠. 집안 가득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풍겼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완벽히 깨달았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제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재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말이죠. 제주도의 그 차가웠던 빗소리는 이제 먼 과거의 소음이 되었고 제 앞길에는 오직 제가 개척해 나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은 자신들의 지옥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겠지만 저는 이미 그 지옥의 문을 닫고 찬란한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년의 세월이 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안녕, 나의 어두웠던 조각들아.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저는 나직하게 속삭이며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화사한 미소와 함께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저만의 찬란한 인생 이막은 이제 막 그 화려한 막을 올렸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었던 가족에게 받은 배신은 그 무엇보다 아프고 시리지만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나 자신의 용기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상처 입었던 내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겠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나의 친절과 배려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귀한 마음을 내어주라는 뜻이겠죠.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선의는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방임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 한구석에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제가 더 시원하고 생생한 사이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